정명숙의 이슈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경상일보 논설실장 정명숙입니다. 오늘은 김남훈 유니스트 교수를 만나서 울산의 3D 프린팅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3D 프린팅이라는 게 뭐 그렇게 오래된 개념은 아니죠, 일단? 아닙니다. 이게 되게 오래됐어요. 사실 이 개념 자체는 네. 뭐 아주 오래됐다고 보셔도 별 뭐 그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인쇄라는 기술이 인류에 등장한 이후부터 이제 3차원 프린팅이라는 경우는 결국은 2차원 인쇄 기술을 차원 하나를 더 높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뭐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 사실 그런 측면에서 이 역사를 뭐 1800년대, 1700년대부터 찾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엔 좀 약간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실제 뭐 현재 쓰이고 있는 이런 3D 프린팅이라는 기술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거는 한 1980년대, 예, 요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 3D 프린팅이란 말을, 그때도 3D 프린팅이란 말을 썼어요? 그건 아니겠죠? 네, 사실 3D 프린팅이라는 말이 등장한 것도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고요. 단 이 기술적인 개념 자체는 처음에는 래피드 프로토타이핑이라고 해가지고 쾌속 조형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요. RP라고 합니다. RP라고 하는데 요 개념에서부터 이제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800년대에 1980년대에 RP라는 기술이 등장했을 때 주 이제 사용자들은 대부분 이제 디자인 쪽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이 내가 뭔가 새로운 개념의 제품을 만들 때 조형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프로토타입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항상 수작업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를 좀 더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기술의 어떤 하나의 도구로서 RP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런 제조 기술의 측면에서 이제 이 RP라는 거를 많이 뭐라고 부르냐면 애디티브 매니팩처링이라고 해가지고 적층 제조라는 적층 제조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사실 미국에서는 AM이라고 AM이 더 맞는 말인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근데 이 매니팩처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서 이제 예전에 RP라는 거하고 AM하고의 큰 차이가 RP는 그냥 형상만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였는데 이제 매니팩처링이 되려면은 기능도 구현돼야 되고 그 소재 또한 다양해져야 되고 소재도 훨씬 더 단단해져야 되거든요. 그냥 뭐 형체만 뭐 하고 있다가 툭 건드렸더니 뭐 부서지고 이러면 안 되고 뭐 도자기처럼 그러면 안 되고 이제 정말 쇳덩어리나 아니면 플라스틱처럼 단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3차원으로 적층을 가능하게끔 이제 뭐 이렇게 만들어진 기술은 이제 19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 초반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역사가 20년 넘는다, 그죠? 네네. 그런데 이게 그래도 그 당시만 해도 너무 고가의 기술이다 보니까 뭐 좀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다가 이제 2013년에 오바마 대통령께서 전 미국 오바마 대통령께서 이제 미국의 제조업을 살리자, 다시 부흥시키자 그러면서 이제 AM이 아마 원동력이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부터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AM이 미국이 AM을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을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전부터 독일하고 일본은 많은 기술 개발을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뭐 아마 AM이라는 게 이제 코어 기술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다 붐이 이루게 되죠. 근데 선생님이 그 말 하니까 바로 생각이 나는데,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지나간 인터뷰 중에 울산 제조업의 혁신을 3D 프린팅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네네.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네.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지금 3D 프린팅을 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야 저도 지속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뭐 그걸 떠나서도 당연히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과거의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거대 자본이 들어가서 네. 예, 그 대량 생산 체제,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뭐 그런 그 대기업 예, 위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효율적으로 뭐 생산을 해내고 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체제였는데 뭐 지금은 워낙 그 사람 한 명 한 명의 개인의 어떤 개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문제를 겪고 있지만 대기업 위주의 고용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 개인 아니면 저기 중소규모의 어떤 창업이라든지 그리고 이러한 저기 새로운 저기 다양성을 중시하는 어떤 그렇죠. 저기 경제 체제 뭐 이런 소량 것들. 다품종 예, 쪽으로 맞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그 강화가 돼야 아마 그 세계적으로도 뭐 저기 제조 경쟁력을 계속 가지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결국 AM을 도입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미국에서도 그 AM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천명을 하고 계속 그 드라이브를 하는 이유가 거기서부터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대량 생산 체제의 그 어떤 그 시발점은 미국이라고 뭐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저기 그 자동차 산업 있잖아요. 네, 뭐 GM이라든지 그렇죠. 포드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엄청난 자동화와 그 로봇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 노동자를 뭐 투입을 해 가지고 엄청나게 뭐 생산을 해서 수백만, 천만 대, 뭐 연 천만 대씩 이렇게 자동차를 생산하고 이랬었는데 한 회사가 그러다가 이제 이제 노동자애들이 임금은 계속 높아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떤 개인의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거기 그 대기업의 종속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뭐 그 고임금 그리고 뭐 저효율에 시달리다가 뭐 디트로이트가 그 무너지고 뭐 이런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저기 한번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하나의 시발점으로 요즘에 많이 좀 회자되는 회사 중에 하나고 저기 울산시장 김기현 울산시장님도 한번 갔다 오셨는데 로컬모터스라는 미국의 회사가 상당히 이제 대표적일 것 같은데요. 로컬모터스가 자동차 부품 회사인가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동차 예, 만드는 그런데 회사요? 얘네들은 그 대량으로 만드는 건 아니고요. 그 주문 제작 방식으로 한 대를 주문을 해도 만들어주는 이런 회사거든요. 그런데 이 주문 제작을 할 때 보통 보면은 그 유럽의 슈퍼카들 만드는 회사들은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다. 다 이제 장인들이 직접 만드는데 이 회사는 3D 프린터를 씁니다. 그 뒤에 저기 보시는 그 사진에 보면 오른쪽 상단에 지금 이거요? 예예 고차거든요. 뭐 그냥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을 수도 있는데 저 차량 한 대가 그 일주일 만에 나온다고 합니다. 주문하게 되면요. 그리고 뭐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내 마음대로 이제 거기다 구현을 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저런 회사들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중소규모 그리고 지역에서 뭐 저기 어떤 인재들 이런 사람들이 뭐 의기투합해 가지고 만드는 어떤 제품 이런 쪽으로 이게 뭐 저기 세계 시장에서 뭐 저기 또 먹히고 뭐 이런 스토리가 아마 완성이 될 건데 거기에 보면은 결국은 그 중간 단계에서 어딘가에서 생산을 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애플이 뭐 저기 중국에 가서 뭐 저기 아이폰 생산해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저기 주문 제작하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대량 생산 체제에서는 유리했는데 이제는 아이디어를 내고 디자인을 하고 그 소비를 하는 지역이 떨어지지가 않는 그러니까 한 곳에서 모든 것들이 생산이 발생하고 소비가 되는 뭐 이런 아주 그 소비 사이클을 하는 거죠. 이런 아마 경제 구조가 아마 그 전 세계적으로 여기저기서 뭐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거기에는 이제 이 AM만큼 딱 보응한다 그죠? 딱 저기 맞아 떨어지는 게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럴 것 같다. 네. 예, 이게 딱 그렇죠. 그리고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게 그러면은 울산 제조업의 혁신, 사실 울산의 제조업이 이제 대표적인 게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이렇게 3대 주력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이 3대 주력 산업의 변화나 첨단화 뭐 또는 혁신 뭐 이런 거를 주도하는 뒷받침하는 뭐 주도하는 그런 산업으로서 3D 프린팅을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 세계의 변화 외에
또 다른 하나의 축을 만들 수 있는 산업이 될까요? 그러니까 제4 주력 산업이 될 수 있을 거다 생각하시는 건지 네네. 뭐 둘 다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예, 그 둘 다로 접근하는 게 훨씬 리저너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제4의 어떤 주력 산업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아마 당장의 주력 산업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앞으로 저기 5년 뒤, 뭐 그 아마 저기 그 멀게 보면 10년 뒤, 뭐 이렇게 좀 멀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즉 뭐 3D 프린팅으로 뭐 창출 가능한 새로운 산업, 뭐 이런 것들이 주력 산업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뭐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 그 요즘 뭐 그 여기저기서 마중물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사실 뭐 3D 프린팅이라는 게 아무리 좋아도 그 모두가 다 좋은 건 알고 있지만 이게 지금 당장 그 시장이 크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국내 업체들도 그 뭐 상당히 의욕적으로 우리가 3D 프린팅 기술 시장을 선점하겠다라고 해서 뛰어들었다가 손해를 막심한 손해를 본 회사가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을 개발해 놓으면은 이 기술을 활용을 해주고 그렇죠. 사주고 이런 회사들이 필요하고 그런 어떤 소비자들이 필요한데 현재는 그런 시장이 형성이 안 돼 있다고 그렇죠. 보거든요. 그런데 울산이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그 텃밭인 게 지금 자동차 산업이든 조선 산업이든 뭐 이런 화학 쪽이든 뭐 이런 쪽이 3D 프린팅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들입니다. 아, 다 세 개가 다. 네네. 화학 쪽은 당연히 뭐 소재 쪽, 네. 예, 소재 쪽이 뭐 맞을 거고요. 그 뭐 조선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이 그 공급 체계가 이 생산 공급 체계가 상당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기업이 중심에 있지만 그 대기업에 딸린 그 중소기업들이 무지하게 많은데요. 이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이제 그 부품들과 뭐 이런 것들 개발하고 생산을 하는 뭐 이런 저기 사이클을 타고 있는데 여기서 3D 프린팅이 최종 제품 그러니까 완성체를 만드는데 안 들어가더라도 그 중간 단계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만드는데 충분히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로컬모터스에서 시도했던 것처럼 완성체를 만들자 이게 아니라 그렇죠. 부품부터 시작하자라는 그 풍토가 적용되기 상당히 예, 좋은 뭐 환경이다, 환경인 그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뭐 아마 그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으려면은 일단 그 지역에 기후가 맞아야 되고 토양이 좋아야 되고 이런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3D 프린팅 산업을 새로운 이제 농작물을 심는 어떤 농사라고 본다면은 이미 울산은 토양과 기후가 이미 갖춰져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열심히 이제 그 농작물을 어떻게 생장시키냐는 그런 이제 어떤 그 방법론을 연구를 하면은 뭐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동차까지는 조금 이해가 되는데 화학도 물론이고요. 조선은 사실은 덩치가 너무 커서 네네. 조선은 뭐 이게 제작 이게 생산품 자체가 규모가 너무 커서 거기 들어가는 부품도 역시 규모가 크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3D 프린팅으로 가능한가요? 아, 그게 뭐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3D 프린팅이 사실 저기 많은 사용자분들이 보시기에 그 3D 프린터라는 장비 자체가 책상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공간 안에 있거나 뭐 이러기 때문에 어차피 뭐 저기 부품을 만들어도 뭐 손바닥만한 거라든지 뭐 커봤자 뭐 사람 키보다 작은 뭐 이 정도를 만들겠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 3D 프린터의 장점이 뭐냐면요 100개의 부품을 만든다고 하면은 100개 모드를 다 다른 거를 만들 다른 거 할 수 있죠. 그 뭐 그 과거의 어떤 생산 기술 같은 경우는 100개를 주문을 제작을 하면은 그 한 개를 주문 제작을 할 때보다 훨씬 그 가격이 싸지지 않습니까 단가가? 왜냐하면 그 이게 똑같은 걸 만들다 보니까 똑같은 공정을 그대로 투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게 싸지는 건데 3D 프린터는 한 개를 만들든지 100개를 만들든지 어차피 그 단가는 똑같습니다. 근데 조선 산업을 보면은 배가 한 척 한 척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배는 LNG를 운송하는 그 선박이어야 되고 어떤 배는 뭐 시출하는 선박이어야 되고 어떤 배는 뭐 화물을 실어나가는 배여야 되는데 거기 부품들이 다 다르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현재 조선 산업이 가지고 있는 그 현대중공업이 아마 그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과거에 뭐 이런 그 제조업 경쟁력이 되고 그리고 인건비에 대한 경쟁력이 어느 정도 받쳐줄 때는 이게 가능하다가 이제 그 하나하나 만들 때 어차피 다
인력이 그 인력이 많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이제 저기 아무래도 그 경쟁 국가에 비해서 점점 이제 그 경쟁을 잃다 보니까 좀씩 이제 그 경쟁력도 떨어지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경쟁 국가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어떤 제조 방법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함으로써 그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저기 조선의 다른 나라에서 혹시 3D 프린팅을 현장에 적용하는 나라는 아직은 없죠. 본격적으로 이거를 그 대형 컨테이너 선박이라든지 이런 데 적용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조금 예, 뭐 보트나 뭐 맞습니다. 이런 건 가능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저기 그 방금 말씀하셨던 보트라든지 요트라든지 이런 부품으로는 지금 네. 활용이 되고 네. 실제로 저기 출시가 되고 이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도 어차피 그 조선 산업 자체가 그 대형 선박 위주로 가고 있었지만 이제는 또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 시장도 그렇고 그 상당히 개인의 삶이 중시되다 보니까 개인이 이제 타고 다닐 수 있는 어떤 저기 그 개인용 레저 보트라든지 요트에 대한 수요가 점점 많아지고 늘어나긴 있지 않습니까? 점점 늘어나겠죠. 그래서 화학 자동차 조선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는 결국은 3D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예. 라고 생각해도 맞습니다. 되겠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런 산업이 발달을 하다 보면 3D 프린팅 자체가 제4의 주력 산업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볼 수 있겠다. 그죠? 네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우리가 대통령이 새로 당선되면서 각 지역별로 이렇게 지역 공약을 하고 이랬는데 울산을 이제 3D 프린팅 연구소를 울산에 주겠다라고 했을 때 너무 조그만 걸 울산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어온 도시인데 3D 프린팅이라는 게 사실은 산업적으로 발달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적은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있었고 그래서 울산이 뭔가 모르게 좀 소외된 거 아니냐. 대통령의 머릿속에 있는 울산이 너무 그러니까 좀 작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 생각에는 우리가 3D 프린팅의 주력 도시로 이렇게 바이오 메디컬도 있어 그걸 갖고 싶어 했고 우리 사실은 조선 해양 이것도 갖고 싶어 했고 자동차 미래 자동차 이것도 갖고 싶어 했고 이랬는데 네. 그런 거를 일종의 다른데 뺏기고 이거를 3D 프린팅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지금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선생님 분야라 갖고 잘했다 하기 좀 그렇나? 예, 그 제가 네. 애매합니다. 이거 네. 잘했다고 너무 저기 속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아직 더 많이 살아봤자 더 많이 살아봐야 아마 그런 저기 그 관록이 좀 더 쌓일 것 같긴 한데 근데 제가 여기 지금까지 견눈질로 보기에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상당히 먹음직스러운 이런 저기 어떤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역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주실 때 지금 당장 먹을 수 있는 걸 받으면은 정말 오래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크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그 씨앗을 받아서 이걸 심어서 10년 뒤에 큰 나무가 됐을 때 그걸 그 과실을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받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 입장에서 저희 광역시 입장에서든 앞으로 20-30년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거든요. 특히 울산 같은 경우는 저도 그 고향은 울산이 아닙니다만 바로 옆에서 저기 자랐었고 그리고 지금 울산에 산다고 하고 저기 서울이든 다른 지역에 가서 이렇게 주소지가 울산이라고 하면은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와 전국에서 제일 부자 도시라는 울산에서 오셨다고 밥 사시라고 이러고 저는 체감 못합니다만 그래도 울산이 그동안 30년 동안 지난 30년 동안 아마 그런 제조업 융성에 이런 과실을 아마 많이 누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이제 이게 과실이 예전만큼 더 이상 많이 안 열릴 것 같은 그런 나무가 돼버린 게 좀 문제인데요. 이제 새로 이제 나무를 빨리 심어야 되는 이런 시기인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새로운 관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이미 저기 만들어진 과일을 자꾸 받아온다고 하면은 정말 한 몇 년 안 가는 그런 임시방편밖에 안 되지 않을까. 뭐 그래서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 씨앗이 분명히 네. 3D 프린팅이 될 거고 그래서 큰 나무가 될 거다. 네네.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예. 좀 그런 새 만나니까 그런 생각이 저도 좀 강력하게 들기는 하네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기 세계 시장 3D 프린팅의 세계 시장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네네. 이 격차가 어느 정도 될까요? 아,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한번 네. 저기 찾아볼게요. 네,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그 올해 기준으로 아마 그 원화 기준으로 아마 전 세계 3D 프린팅 관련된 전체 시장이 한 10조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10조 정도도 안 되는 전 세계 시장 규모가 상당히 작아 보이긴 하는데, 근데 이게 재밌는 게 5년 전만 해도 이게 그 1,000억을 넘을까 말까 했던 그런 뭐 저기 시장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1,000억을 넘었었나 모르겠는데, 근데 이 발전 속도가 이 팽창하는 속도가 거의 뭐 연 뭐 저기 그 2배 뭐 3배씩 막 팽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지금은 뭐 10조 규모지만은 뭐 한 2, 3년 뒤에는 뭐 저기 이게 뭐 50조가 될지 100조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뭐 그 정도 규모고. 그래서 이게 정말 이게 그런 측면 때문에 전 세계에서 3D 프린팅을 잡아야 된다. 특히 미국에서도 뭐 3D 프린팅 이거는 저기 정말 미래의 제조 기술로 꼭 가져가야 되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국내는 세계 시장이 그렇게 팽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계 시장 점유율은 정말 켜놨나? 몇 퍼센트 정도입니다. 그 1%가 넘을지 잘 모르겠네요. 예. 한번 저기 제가 정확한 자료는 한번 저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저기 우리나라가 뭐 꽤 뭐 저기 기술력이 있다 아니면 뭐 전 세계적으로 뭐 많은 프린터를 공급한다라는 회사들이 사실 뭐 거의 뭐 전무한 상황입니다. 전무하죠. 국내에서는 뭐 국내 시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살 수 있지만은, 근데 국내 시장도 대부분 다 이렇게 뭐 초중고에 납품하는 이런 저기 데스크탑 형태 있지 않습니까? 저가형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주류를 이루고 있고, 사실 산업용 프린터 시장이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뭐 저희 센터에 가셨을 때 보셨던 그런 프린터들이 거의 뭐 대당 가격이 뭐 저렴하게는 5억에서부터 뭐 아주 크게는 뭐 20억까지 뭐 이렇게 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프린터들을 뭐 미국이든 뭐 독일이든 뭐 이런 저기 제조 강국들 아니면 기술 강국들은 이미 원천 기술 다 확보를 한 상태고요. 뭐 벌써 그게 30년은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기술 개발을 2-3년 동안 꾸준히 해오고 그러면서 이게 벌써 산업적으로도 많이 저기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산업도 없고 그리고 그런 사례도 없고 너무 무관심한 상태라고 해야 되겠다, 그죠? 네. 근데 뭐 이게 이해는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2-30년 동안 계속 개발을 했다는 거는 2-30년 동안 프라핏은 없이 계속 투자만 했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럴 수 있었던 게 어떻게 보면 제가 울산이 그런 풍토가 돼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미국이 지금 3D 프린팅으로 뭐 상당히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분야가 우주항공 분야입니다. 그래서 GE라는 회사에서 GE 에디티브라는 저기 사업부를 하나 만들고요. 공격적으로 또 메탈 3D 프린팅 업체들 막 인수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회사가 이미 어떻게 하면 항공기 엔진 기술이라든지 항공기 분야 쪽에 3D 프린팅을 응용을 할 수 있을까를 이미 뭐 저기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게, 우리는 저기 고민하기 시작한 게 한 1-2년밖에 안 됐지만 이미 거기는 10수년, 20년 뭐 이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사실 뭐 금속 3D 프린팅 분야에서는 독일을 지금 따라올 곳이 없다라고 하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에 워낙 유명한 자동차 3사가 있지 않습니까? 뭐 국내 분들도 워낙 뭐 좋아하시는 벤츠라든지 BMW, 아우디 뭐 이런 회사에서 이미 20-30년 전부터 우리 공정에 3D 프린팅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고
독일에 있는 3D 프린팅 업체들하고 계속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기술 개발했거든요. 우리는 안 하죠. 현대자동차는 안 하죠.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그런 좋은 사례가 아직 보고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어느 정도 돼요? 교수님 말 외에? 사실 뭐 3D 프린팅을 뭐 본격적으로 연구했다라고 하시는 분은 그렇게 뭐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 3D 프린팅의 핵심 기술이 뭐 예를 들어서 저기 그 에너지 소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레이저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그 파우더 기술이라든지 뭐 그 요런 그 뭐 아니면 저기 뭐 요런 저기 그 열 응력 뭐 아니면 뭐 이런 그 유동해석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 어떤 단편적인 기술적으로는 국내에 뭐 연구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근데 이걸 종합적으로 해서 3D 프린팅 분야라고 해서 연구하시는 분은 국내에는 뭐 많지 않으신 게 사실이죠. 그렇죠. 네네. 연구자가 좀 더 많아져야 되겠다, 그죠? 지금 3D 프린팅이라는 게 사실 프린트 기계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뭐 소재, 그러니까 어떤 소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죠? 소재 산업이 할 때야 결국 3D가 프린터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소재인 것 같은데, 소재 이렇게 크게 두 분야로 나누나요? 예, 그 크게 뭐 세 분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장비, 방금 말씀하신 장비 쪽하고 소재 쪽하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분야라고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분야를 나누기도 좀 애매하긴 한데 왜냐하면 이게 소프트웨어가 당연히 더 좋아지면 장비 소재도 더 좋아져야 되고 새로운 소재가 나오면 소프트웨어하고 장비도 더 업그레이드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크게 이제 그 세 분야로 나누는데 그 뭐 제가 보기에는 이 셋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그 이 소프트웨어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이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소재 기술인 것 같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장비는 뭐 당연히 잘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약한 부분이 소프트웨어인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인 것 같아요. 교수님 뭐 주로 관심 있는 것이 어느 다 해요? 예, 저는 그 주로 뭐 사실 세 가지를 다 하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소프트웨어 쪽에 많이 좀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그러신 것 같아요. 가장 좀 약하다고 보여지고, 사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뭐 GE든 아니면 저기 뭐 독일에 있는 뭐 자동차 회사든 이런 거 회사들이 그 장비하고 뭐 소재하고 뭐 소프트웨어 연구를 다 하긴 하는데, 근데 사실 장비하고 소재는 따라오게 되는 따라올 수 있습니다. 실제 이게 지금 그 벌어지고 있는 게 우리가 뭐 예를 들어 10억의 독일의 뭐 그 금속 프린터 장비를 사고 싶다라고 하면은 중국 업체들이 같이 이제 그 입찰을 들어옵니다. 그러면 중국 업체는 반값이거든요. 근데 기계 사양은 거의 동일합니다. 왜냐면 그 기계야 어차피 한 대 도입해가지고 다 분해해보고 풀어보면은 어차피 거기 들어간 레이저, 몇 와트 뭐 이런 것들 다 나오니까 그대로 사서 조립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소재도 현미경으로 분석해보고 하면은 비슷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설계 기술 이런 걸 어떻게 그 제어를 하고 어떤 식으로 프로세스를 해야지 최적의 어떤 그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이런 기술은 결국은 노하우가 쌓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 엄청난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반복을 해보고 해야 되는 건데, 사실 그 부분은 저기 후발주자들이 좀 그 감히 따라잡을 수 없는 영역입니다. 네. 일단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강하게 발전을 시켜놓으면 나머지는 그냥 따라오고 누구나 또 쉽게 습득이 가능한 거다, 그죠? 그래서 그 실장님 아까 저기 말씀드린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그 사실 GE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던 저기 독일계 자동차 회사들도 그렇고 얘네들이 어떻게 그런 방대한 양의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엄청난 그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었냐 하면은 결국 많이 해봐서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어차피 그런 산업이 있으니까 그 산업에 3D 프린팅을 접목을 시켜서 많이 해봐야 그렇죠. 예, 그 이 노하우가 그 만들어지고 이 노하우를 가진 정말 저기 우수한 기술자들이 탄생하게 되고 그게 또 새로운 산업을 또 창출하고 이끌게 되고 이렇게 될 거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지금. 지금 중국에서 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축학과 다녔다고 했는데 집을 3D 프린트로 예, 지금 맞습니다. 짓고 있다, 네. 짓는다 이런 말 했는데 사실은 저는 좀 그게 좀 상상이 잘 안 되는데 기계가 집보다 작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프린트가. 네네네. 예.
그런데 어떻게 지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뭐 기계가 뭐 예를 들어 뭐 크레인처럼 생겨서 이렇게 뭐 계속 쌓아가나 뭐 이렇게 상상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뭐 중국에서 집 짓는데 뭐 아파트를 지을 때 사용했던 장비도 그 아파트보다 큽니다. 실제로. 장비가 더 큰 거 맞죠? 네네. 아, 그- 그렇구나. 뭐 골리앗 크레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이런 거 그런 걸 상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예, 끝에 이제 예, 예. 그 뭐 이런 저기 갈고리 같은 거 대신에 예. 이런 뭔가 재료를 이렇게 뿌릴 수 있는 뭔가를 달아서 이렇게 쌓는 거죠. 그렇죠. 레미콘 같은 게 예를 들어 크레인 속에서 레미콘 같은 게 나와갖고 이렇게 예, 쌓아놓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런 개념. 그게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그 컴퓨터가 제어를 하고 있는 거다, 그죠? 네네. 그걸 좀 세상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그걸 생각을 하면 네, 맞습니다. 세상이 예상 우리가 하는 얘기 중에 이제 우리 교수들하고 하는 얘기가 AI가 뭐 이 세상을 지배해도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직업이 건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것도 아닌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건축이 무한한 창의력이 없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자위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선생님들 자꾸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끝까지 남아 있을 직업이라는 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현실을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기 뭐야 디자인 분야하고 융합이 불가피하다 뭐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 네네. 조금 난간해야 다음에 만날 때 또 이렇게 새로운 기분으로 이야기를 할 수 예. 있을 것 같아서 네네. 지금 해보면 뭐 또 하면 재미없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남겨놓았으면 하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거 조금만 여쭤볼게요. 예, 예. 그러면 죄송한데 교수님 나이가 연세까지 아니신 것 같고 이게 저기 우리 제- 그 제 뭐 나이가 주민등록상으로 나이 몇 년생이십니까? 76년생입니다. 76년생. 네네. 올해 그 40. 40세. 우리나라 나이로 셋인가 보네. 와, 셋이네. 맞습니다. 네, 40대 초반이시네. 아, 되게 젊어 보이셔요. 그러면 원래 전공은 뭐 그 학교 다닐 때는 3D 프린팅이 뭔지도 몰랐을 테고 그죠? 네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본격적으로 3D 프린팅을 공부를 해야겠다, 공부를 하겠다라고 한 거는 언제부터요? 예, 제가 학부하고 석사는 네. 그 기계공학을 전공을 예, 했습니다. 예, 예. 기계공학 쪽에서 네. 어떤 설계 방법론, 설계 소프트웨어 뭐 이런 쪽으로 좀 많이 했고 그 어떻게 보면 좀 건축 쪽 지금 저기 관심 많으시니까 그쪽하고도 좀 연관이 돼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박사는 그 제가 저기 생산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생산공학. 네, 생산공학이라고 하는데 그 생산공학이라는 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지금 현대자동차나 뭐 이런 데서 뭐 대량 생산을 할 때 과연 저기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좀 더 운영을 할 수 있을까라는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사실 산업공학이었습니다. 산업공학 쪽을 전공을 했었는데 제가 뭐 저기 그 박사 때 있던 연구실에서 이런 그 여러 가지 뭐 그 생산 시스템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까라는 방법론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면서 거기서 또 그런 분야를 또 연구하던 또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같은 연구실에서 저기 3D 프린팅 분야라든지 생체 쪽에 뭐 예를 들어서 인공 뭐 관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그 3D 프린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들까 뭐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교류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관심을 있는 상황이었고요. 어차피 제가 그 3D 프린팅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생산 공학 전체에서 하나의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산 공학을 전공을 했다 보니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마침 여기 그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뭐 유니스트에서 이제 그 교직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여기서 그 처음에 지금은 기계공학부에 있는데 예전에 그 디자인 및 인간공학부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디자인 쪽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토타이핑을 하는데 3D 프린팅을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그 생산 쪽하고 어떻게 연계가 될까 이런 거를 이제 고민을 하던 도중에 마침 그
2011년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그 레이저로 그 기능성 소재를 만들 수 있는 3D 프린터가 그 국내에 뭐 상당히 좀 손꼽을 정도로 있는데요. 그 울산에서는 최초로 예, 그 유니스트에 도입이 되게 됩니다. 지금 센터에 있는 장비 중에 가장 오래된 장비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그게 도입되면서 본격적으로 제가 그 자동차 회사들이라든지 이런 회사 그 여러 저기 산업계들하고 본격적으로 소재 개발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뭐 저기 설계를 좀 개선해 볼 수 있을까, 공정을 개선해 볼 수 있을까, 그리고 공정에 3D 프린터를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과제를 연구 과제를 좀 몇 건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3D 프린팅 쪽으로 그 완전히 이렇게 저기 제 트랙을 이렇게 저기 자리 잡는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유니스트에는 언제 오셨죠? 제가 2010년 7월에 왔습니다. 2010년 7월. 그럼 딱 8년 되셨다, 그죠? 네네. 울산 오시고 결혼하셨어요? 유니스트 오시고 결혼하셨어요? 아닙니다. 지금 결혼은 2003년 했습니다. 아, 아기가 초등학생이래. 예, 그 딱 애기는 맞는 거 했어요. 예, 좀 늦게 나온 편이라서요. 네. 저기 대학은 어디서 다니셨죠? 예, 저 제 그 커리어를 못 학부하고 봤어요. 석사는 카이스트에서 카이스트에서 하셨고. 예, 했고 저기 박사는 그 펜실베니아 주립대에서 했습니다. 펜스테이트라고 불리는 학교인데요. 지금까지 김남은 교수와 함께 울산의 3D 프린팅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